일이라는 거야. 사람들. 어쩔 TV. 네가 물어봤잖아. 어느새 해빙은 이제 숨쉬듯 자연스럽게 내 생활의 일부로 자리를 잡았다. 생각에 잠긴 채 걸음을 옮기다 보니 약속 장소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대나무 숲을 고요히 바라보는 서원이 보였다. 안개 낀 대나무 숲 속에서 검정 패턴의 랩 원피스 차림의 서연은 마치 화폭에 담긴 동양화 같았다. 아, 이렇게 빗속을 산책하니까 참 좋네요. 이런 시간에는 저절로 해빙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제해 말해보려 했었다. 지난번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해빙 노트를 쓰면서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왠지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과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며 해빙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속에서 흐미한 음성이 들리는 듯도 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았다. 내 말을 듣고 서연은 따뜻하게 대답을 했다. 평상시 우리의 눈은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해 있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 눈을 나 자신에게 돌릴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스스로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소연의 말이 끝나자 단정한 접시에 몇 점의 회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메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보인 청구액이 줄어든 것이다. 해빙을 하기 전과 해빙을 하고 난 후에 청구액은 확연하게 달랐었던 것을 깨달았다. 해빙을 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충동 구매나 모방 소비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일까? 카드 고지서에 나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었던 경험들로만 가득했다.
헤빙을 하기 전에는 공돈이라는 개념이 나에게 없었지만 요즘에는 물이 찰랑거리듯 여유로운 장골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른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헤빙을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쓰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반면 들어오는 돈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악연에 빠지는 이유. 내가 헤빙 이후 경험한 삶의 작은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쯤 메인 요리가 나왔다. 궁금한 것을 물었다. 헤빙을 하며 정체기가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왔던 정체기 말이다. 네, 공부에 슬럼프가 찾아오듯 누구에게나 정체기는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먼저 기다림의 기간에도 헤빙을 놓지 않았다는 점을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부정적인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되는 것이 헤빙으로 얻는 열매 중 하나인데 많이 발전하셨어요. 이어 그녀는 기다림에 대한 고전을 하나 해석해 주었다.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확신이다.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기다림에는 두려움이 없고 끝이 좋을 수밖에 없다. 때가 왔다 하는 것은 청하지 않은 새 손님이 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다. 하늘이 정한 시기와 땅이 베푼 환경에 갇혀지고 나를 도와줄 기인이 나타나는 순간 기다림을 마치고 큰 강을 건너 위대한 모험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귀인의 출현은 가장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타이밍으로 알아채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귀인이 나에게 오는 것을 놓치지 말고 공경에 맞이하고 뜻을 받들어 실행하면 언제나 끝도 길할 수밖에 없다. 기다림의 시기에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이 있어요. 바로 악연의 유혹에 주의하셔야 돼요. 네? 악연이라고요? 찻잔을 든 서연은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설명을 이어갔다. 사람들이 소중한 마음을 귀한 인연에 써야 하는데 그 마음을 악연에 쏟는다면 불행을 불러오게 되죠. 사람의 행불행은 다른 사람들과의 인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행운이 귀인을 통해 들어오듯 불행도 악연을 통해 찾아오는 일이 많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기자 시절 출입했던 경찰서 안 풍경이 떠올랐다. 그곳에는 악영 때문에 소송이나 폭력이 휘말린 사람들로 가득했다. 빚 보증을 잘못 썼다 재산을 날린 사람, 사기꾼에게 속아 큰 돈을 잃은 사람, 상속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경찰서까지 오게 된 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안으로 분노하고 고함을 치고 있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왜 하필 기다림의 시간에 악연에 취약해지는 걸까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연이 대답했다. 악연은 악마의 키스와도 같아서 사람의 마음 중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대부분의 악연들이 처음에는 무척 달콤하게 느껴지죠. 마치 입에서만 달고 몸에는 나쁜 음식처럼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라면 악연에 굴복하기가 더 쉬워요. 그럼 악연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들이 악연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과도한 기대 때문이에요. 상대에게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하죠. 반면 먼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준다는 마음이라면 악연을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찰나 최근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다. 솔직히 별로 내키지는 않았다. 오랜만에 연락해 놓고 다짜고짜 돈 이야기라니. 하지만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힘들었다. 매정해 보이는 것도 싫었고 친구들 사이 평판이 나빠지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그렇게 돈을 빌려준 뒤 몇 달이 지났다. 그 친구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주위에 이미 악연이 있다면요? 서윤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악연을 끊어야죠. 지나고 보면 악연의 열매인 사람들은 대부분 무기력해 보였다. 나쁜 인연인 것을 알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서은의 말을 통해 당한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악연을 벗어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다고. 귀인을 믿고 따르면서 자신 안에 있는 힘을 키워나가면 된다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서연과 같은 귀인을 만나게 되다니 나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엄청난 행운아네요. 이렇게 귀인을 만났으니 저의 기다림의 시간도 곧 끝나겠지요. 사람들이 소중한 마음을 귀한 인연에 써야 하는데 그 마음을 악연에 쏟는다면 불행을 불러오게 되죠. 사람의 행불행은 다른 사람과의 인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행운이 귀인을 통해 불러오듯 불행도 악연을 통해 찾아오는 일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악연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과도한 기대 때문이에요. 상대에게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하죠. 반면 먼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준다는 마음이라면 악연을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꿈이 클수록 기다림도 길다. 조만간 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요?
글로벌 전자 임원 한 명이 서원을 찾아와 자문을 구했다. 신중한 언행과 완벽한 업무 처리로 좋은 평가를 받던 남자는 사내에게 차세대 리더로 거론되는 사람이었다. 승진 기회를 앞두고 조금 흥분한 기색이 역력한 그에게 서연은 자상한 조언을 건넸다. 사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위아래 인맥을 잘 정리하는 듯 그릇을 단단하게 할 때입니다. 그릇을 채울 때가 아니지요. 이번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추억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녀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감나무 아래 누워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게으름과 달라요. 헤빙을 하며 자신에게 투자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기억하세요. 꿈이 클수록 기다림도 길어질 수 있어요. 헤빙을 통해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큰 과실을 딸 수 있답니다. 그는 사원의 조언대로 승진 제안을 사양했다. 그 대신 부사장 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의 경쟁자였다. 사람들은 그의 우회의 행보에 수군댔으나 남자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헤빙에 전념하고 자신의 생각을 더 가지며 스스로를 가다듬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자였던 부사장은 큰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다. 점임자의 잘못이 뒤늦게 불거진 탓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소송 때문에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고 매출 실적까지 하향 곡선을 그렸다. 결국 경쟁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3년 후 서훈에게 조언을 들었던 그 임원이 CEO 자리에 올랐다. 구루의 말을 믿고 때를 기다린 끝에 불운을 피하고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던 것이다. 토성 리턴. 반쯤 열린 미닫이 문 밖으로 맑은 피냇물과 초록빛 나무들이 보였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담담히 방에 앉아 녹차를 즐기고 있었다. 맑고 청량한 숲내음, 지저귀는 새소리, 그윽한 녹차 향기,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다. 고즈넉한 그 정취에 빠진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시 구절을 읊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잡다한 사물이 생기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잡다한 사물이 사라진다.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나는 가벼운 화제로 대화를 열었다. 30이 되기 직전 교토에 여행을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곳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네요. 서연이 차 주전자를 기울여 평온하게 차를 달았다. 영록색 차가 맑은 소리를 내며 잔으로 떨어졌다. 30 직전이면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시기죠.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때를 떠올렸다. 직장이 단지 5년쯤이 된 다음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끼고 절약하면 노력한 만큼 부가 따라올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저축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궁금했어요. 이렇게 20년, 30년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한동안 우울에 빠졌어요. 서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때가 홍 기자님의 토성 리턴 시기였네요. 토성 리턴. 처음 듣는 단어였다. 그녀는 토성 리턴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는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 자식이 성장하는 데 부모의 역할을 계승하는 기간으로 한 세대를 잡는다고 하는데 토성 공정 주기인 29.45년에 유래한 것이다.
서양 점성술에서 말하는 토성 리터는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기간을 의미한다. 인생에서 28.5에서 30세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 점성술에서 토성은 어린 시절의 꿈과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에 대한 자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행성이다. 즉 토성 리터는 독립된 운명체로서 부모의 품을 벗어나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시기이다. 토성 리터는 보통 28세에서 30세, 58세에서 60세 이렇게 두 번 찾아오죠. 이 시기는 환상과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 시기에 해빙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이 시기에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거부하지 말고 겪어내야 해요. 토성의 별명은 엄격한 스승입니다. 당근보다 책찍을 써서 배움을 일깨우죠. 이 시기에 직업적으로 시련을 겪거나 아프거나 가족 구성원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힘들게 하는 사건이 펼쳐질 수 있다. 불교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알 안에서는 병아리가, 알 밖에서는 어미닭이 동시에 껍질을 쪼아 그것을 깨는 것이죠. 토성 리턴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껍질을 깨려 하는 자신의 의지와 이를 깨주려는 우주의 에너지가 만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겪는 고통은 알 밖으로 나오는데 도움이 돼요. 껍질을 깨고 진짜 세상으로 나온다면 운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수원을 만나고 온 뒤 토성 리턴을 이용해 큰 도약을 이룬 역사적 인물을 찾아보았다. 원적으로 태어난 석가모니는 29세에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궁궐 밖으로 나왔다. 출가한 뒤 6년간의 수행을 거친 그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었다. 앤드류 카네기는 다니던 철도 회사를 퇴직한 나이도 30살이었다. 제철소와 용광로 회사를 연달아 설립하며 철강왕으로 가는 기반을 다졌다. 토마스 에디슨은 29세에 연구소를 세우고 본격적인 발명가의 길을 걸었다. 연구소를 만든 첫해 그는 탄소 송화기를 만들며 전화기를 실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어떡하지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토성 리턴을 지나쳤나봐요. 이제 6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토성 리턴 때의 교훈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 의미를 깨닫기만 한다면 껍질을 깨고 날아올 수 있어요. 그 말을 듣자 태양같이 희망이 솟아오르는 듯 했다. 그래, 10년이나 늦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은가? 알 밖에서 스승 서윤이 껍질을 쪼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 마음이 든든했다. 이제 알을 깨고 날아오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실현을 기회로. 토속 리턴 시기의 실현을 긍정적으로 이용한다면 당신은 놀라게 할 기적을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놀라게 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좁은 알에 갇힌 병아리와 알을 깨고 넓은 세상에 나온 병아리의 꿈이 같을 리가 없겠죠. 이 시기의 변화하는 자신의 미래성과 기대치를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28세가 되던 해 그가 세운 자동차 수리업체 아도서비스가 일본에게 강제로 합병되었다. 3년 뒤 그가 실패를 딛고 설립한 회사가 현대자동차 공업사와 현대토건사였다. 이 회사들을 기반으로 현대그룹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소프트뱅크 송정희에게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 회사를 세운 뒤 얼마 되지 않아 만성관념을 진단받게 되었다. 의사는 그가 5년 이상 살 수 없다고 했지만 송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병상에서 책 4,000권을 독파하며 재기의 의지를 다졌다.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회사에 복귀한 나이는 29세. 자신의 꿈대로 소프트뱅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었다. 고정관념을 깨라. 올해 66이 되신 어머니가 떠오르네요. 환갑이 지났으니 두 번의 토속 리턴이 다 지나간 셈이잖아요. 어머니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도 해빙을 하면 행운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너무 늦었을 때란 없어요. 해빙이 가져오는 행운은 나이를 가르지 않아요. 문제는 고정관념이에요. 20대여도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다면 해빙의 효과를 보기 힘들죠. 반대로 7, 80대라도 고정관념에 자유롭다면 언제든 해빙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답이었다. 나이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고정관념이 문제라는 의미였다. 내 고루한 생각을 바꿔놓은 그 통찰력에 감탄이 나왔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누구든 해빙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고정관념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렌즈를 흐리게 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막아버리죠.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도그마에 갇혀 살지 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일 뿐이다. 남들이 내는 소음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않게 하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에 따를 용기를 내는 것이다.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해빙을 가져오는 행운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고정관념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렌즈를 흐리게 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막아버리죠. 중요한 시기에 주어지는 달콤한 일들이 나중에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누가 보아도 불행한 일이 사실은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경우도 많죠. 감정에 대한 고정관념은 과학적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적 통념일 뿐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있을 때 생겨요. 고정관념은 사람의 특정 감정에 얽매여서 이미 닫혀버린 문만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고개만 돌리면 새로운 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죠. 나이가 많아도. 1957년 안도 모모후쿠에게 불운이 닥쳤다.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신용조합이 갑자기 도산한 것이다. 그의 나이 47, 가진 것은 집 한 채가 전부였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지만 그는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리며 힘을 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라. 스스로를 믿고 연구하다 보면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다. 어느 날 안도는 국수를 먹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그때 사업 아이템 하나가 떠올랐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국수에 대한 아이디어였다. 음식에 관한 지식도 경험도 없었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새로운 면 요리를 개발하겠다는 일념으로 좁은 지하실에 들여박혀 연구를 매진했다. 이듬해 아내가 만든 튀김을 만드는 것을 보고 안도는 무릎을 쳤다. 그래, 면을 기름에 튀기면 되겠구나. 그렇게 완성된 것이 오늘날의 인스턴트 라면이었다. 라면 개발에 성공했을 때 안도의 나이는 48. 평범한 회사원이라며 은퇴 계획을 세울 나이였다. 그의 도전은 계속되었다. 61세가 되던 해 뜨거운 물을 넣고 조리하는 컵라면을 개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97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일 라면을 먹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라면이 몸에 좋지 않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였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일생일대의 결심을 한 것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을 무렵이었다. 73세가 되던 해에 1983년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사실 반도체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었다. 생산 라인 하나를 세우는 데만도 10억 달러가 넘게 들어갔다. 임원들이 그 계획을 반대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반도체는 리스크가 높은 사업입니다. 투자 금액이 크고 상품 수명도 짧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우리 회사에는 제대로 된 연구원도 없습니다. 이대로 라면 경제사를 따라잡는데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마친 뒤 이병철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업이 잘못되면 회사가 망할지도 몰라. 내 나이 73,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에게 강한 확신이 있었다. 이병철은 가령한 의지를 다지며 말했다.